자, 국성옥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어김없이 이 정도면 제가 들어오죠. 자, 오늘은 날씨가 비도 내리고 아주 엄청나게 흐린 것 같아요. 일단 시원해서 좋긴 합니다만, 자, 요럴 때 암기 한번 해보자고, 암기. 자, 강의 노트가 46페이지고 지금 43번에 지대이론입니다. 43번에 지대이론. 최근에 제가 지대이론 굉장히 암기를 지금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있죠. 문제는 하나는 꼭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게 지대 논쟁도 수업 중에는 하지 않았지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대 논쟁은 크게 고전학파라는 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어떤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공이 아니니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전학파는 아주 오래된 학자들이고 신고전학파는 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나마 덜 오래된 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고는 요 신고전학파 있겠죠. 덜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가정이 이거예요. 지대이론은 영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영국에서 갑자기 밀의 가격이 폭등된 사건이 터졌어요. 영국에서 밀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왜 갑자기 영국의 밀의 가격이 폭등을 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신고전학파예요. 그런데 이 신고전학파라는 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농부들은 토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렸으니까 빌린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렇게 낸 거야.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빌리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로 지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지대의 가격이 너무 폭등했다는 거예요. 즉 갑자기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서 만들어내는 밀의 가격도 폭등된 것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신고전학파고 그럴듯하죠. 현대 이야기로 말하면, 현대 사회로 말하면 갑자기 음식점에 음식물의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김치찌개가 갑자기 올랐어. 그래서 주인한테 왜 김치찌개 가격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집주인이 월세를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를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겠어. 바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냐 그러면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와 차이가 없어요. 즉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하나의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지대는 자연스럽게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라고 봐요. 즉 월세, 음식점의 월세가 올라가면 그 월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상업, 그 매장에서 만들어낸 김치찌개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돼. 고전학파는 우리의 이 상식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대 논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전학파의 반박을. 그럼 첫 번째, 고전학파는 뭐라고 반박했냐?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와 달라 이 사람아.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다르니? 그러면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요소가 아니에요. 자연이 공짜로 준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학파는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건 천인공노할 일이야. 이게 이들의 기본 사고예요. 대충 감이 오죠? 그러니까 요 문구가 제일 중요해요.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야. 그래서 토지는 다른 생산 요소와는 구별돼. 다른 생산 요소는 인간이 만든 거지만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지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가져갈 수 있는 농부의 이득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라는 형태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때렸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농부로부터 받는 이 지대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불로소득이고 농부가 가져가야 될 잉여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 고전학파의 이론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이제 지대 이론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두 번은 봤으니까 도대체 왜 지대 이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이 지대 이론은 전부 다 고전학파예요. 정확히 말하면 리카르도와 요 튜네는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들이 왜 지대 이론을 연구했습니까? 그러면 자, 고전학파는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대가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카르도하고 튜네는 도대체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이유로 농부들에게 지대를 요구하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차액지대론이고 위치지대론인 거예요. 다시 기본적으로 고전학파들은 토지에 대한 지대를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농부들에게 어떤 이유로 지대를 요구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게 지대 이론이에요. 그러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결론이 토지 소유자들은 비옥도 때문에 지대를 요구하더라 이런 거고, 튜넨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 24회 때 한번 나왔는데,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와 튜넨의 위치지대가 고전학파적 성격이라고 딱 규정을 하게 되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 놈을 들어줘야 돼요. 고전학파니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불로소득이야, 잉여야, 요렇게 시험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했던 암기 코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리카르도는 기본적으로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차액이 무엇입니까? 암기하죠. 비옥도에 따른 생산력 차이, 이게 차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리카르도는 두 가지 가정 또는 근거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는 비옥도를 주장해야 되니까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항상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아무리 토지가 비옥하더라도 여기서 수확량이 무한정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수확량이 무한정 나올 수 없으니까 미래에 수요가 늘어나면 보다 비옥하지 않은, 보다 열등한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열등한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비옥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비옥함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가끔씩 아르바이트나 집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누가 와보면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내가 일을 잘하는지 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 따라서 미래 수요가 늘어나면 비옥한 토지보다 떨어진, 보다 열등한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드디어 그때 자신의 토지의 비옥도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차액지대론이에요. 근데 차액지대론은 항상 비옥도를 주장하니까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넘어가는데, 이 마르크스는요, 리카르도랑 동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비슷한 연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마르크스는 한참 뒷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이에요. 리카르도는 18세기 사람이고. 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도론이 나온 이유는 뭐냐? 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요 칼 마르크스는 후세의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후세 자신의 사상을 만들 때 리카르도의 경제학 이론을 많이 참조했다고 해요. 근데 리카르도의 차액 지도를 읽어보니까 피옥도를 주장하다 보니까 한계제 지대를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보완한 거예요. 절대지대라는 걸로. 뭐라고 보완했냐? 야, 토지는 사유화 제도가 있잖아. 소유권 제도. 피옥도가 안 좋으면 어때?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절대권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대, 절대지대. 절대지대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절대권이니까.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로는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유용성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튜넨. 일단 튜넨은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떠올라야죠. 튜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나의 고립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대 이론을 펼쳤어요. 근데 뭘 주장하고 싶었습니까? 위치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리카르도는 비옥도, 마르크스는 소유권, 튜넨은 위치를 주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위치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요 수송비로 따졌어요. 수송비. 자, 이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공장에 입지던 농업에 입지던 수송비가 대단히 중요한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송비를 전략할 수 있는 지역이 중요한 아주 좋은 지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출제 포인트는 요놈이 나오면 어려워요. 가정.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농부의 이득이라고 여기에 적어져 있어요. 농부의 이득. 요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튜넨은 지대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이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신의 고립국 한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있고 시장으로부터 위치, 거리를 쭉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뭐라고 가정을 했느냐? 이렇게 한 줄을 쭉 그렸어요. 이게 바로 곡물 가격이죠. 시장 가격. 즉 시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든 먼 위치에 있든 시장의 가격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이게 튜넨의 가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저 기본적인 생산비도 또이또이고. 그럼 뭐만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송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시장으로 곡물을 수송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수송비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이게 튜넨의 기본 가정이에요. 자, 농부의 이득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지대는 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 농부의 이득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농부의 시커먼 삼각형이 농부의 이득인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뭐라고 있느냐? 거리에 따른 곡물 가격과 생산비는 또이또이고요.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 의하면 결국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만 농사가 지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요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곡물의 가격보다 수송비가 더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합리적인 농부라면 당연히 여기까지 농사를 짓고 여기 안에서 이제 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농부가 가져갈 이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찰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지대 곡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튜넨의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긴 뭐니? 요 토지 이용 형태는 이게 현실에 좀 부합된 이론인 거죠. 즉, 자, 위에 있는 요 그래프는 밀이라는 하나의 작물을 기준으로 농부의 순이득이
지대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실은 밀을 경작하는 농부도 있고 뭐 우유, 감자, 쌀 다양한 농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농부들을 동시에 입찰에 참여시킨 게 요 그림이죠.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의 핵심은 여기 있죠. 자, 시장으로부터 여기죠. 시장으로부터 요 10kg, 10km까지 여기까지는 누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큽니까? 봤더니 우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낙농업이 자리를 잡고 20km까지는 감자가 이렇게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형태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냐? 그럼 결국 작물들의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에서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역 전체의 지대곡선 또는 입찰지대곡선은 도시 전체의 지대곡선, 입찰지대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작물들의 지대곡선 중에 제일 높은 거, 가장 높은 지대만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 지역의 전체 지대곡선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튜넨의 이론을 도시토지로 그대로 응용했죠. 그러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입찰지대라는 용어 정리만 잘 나와요. 자, 입찰지대는 토지를 입찰에 붙였을 때 만들어지는 지대니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중에 항상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최소 금액이 되는 거예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죠. 최대. 그리고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버리면 이윤이 하나도 없게 되는 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윤이. 그런데 여기서 잠시 항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은 어떤 이윤을 말하죠? 정상 이윤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초과 이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어렵게 제가 바꿔볼게요. 입찰지대는 결국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해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즉 이윤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윤은 초과 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다는 건 결국 뭐만 벌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죠. 이게. 자,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상 이윤만 벌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보면, 자, 입찰이 심해지면 결국 농부들은 지대로 자신이 가져갈 초과 이윤을 다 줘버리고 정상적인 이윤만 포도시 벌어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준지대. 자, 준지대 암기 포인트는 아주 간단해요. 지대가 아닌 애를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지대가 아닌 애가 뭐 있니? 그러면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대가를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토지인 지대처럼 취급하니? 그러면 기계, 기구 등도 단기에는 지금 3번이에요. 단기에는 공급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기계, 기구 등도. 따라서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면 항상 토지처럼 기계, 기구를 빌려줄 때도 폭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는 딱 한 줄로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입니다.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고정돼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시기는 결국 단기뿐이잖아요. 단기에만 공급이 고정되니까. 그래서 준지대는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항상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폭리를 취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자, 준지대는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단기에만 나타나요. 영구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스타일을 바꿔서 조금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어 봤어요. 한번. 자, 도시성장 구조이론. 이 도시성장 구조이론은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자, 쉽게 말하면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버제스가 연구를 했더니 도시는 동심원으로 성장을 하대. 이게 다예요, 이게. 그 다음에 호이트는 시카고시가 아니라 142개의 도시를 분석했어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도시를 분석했더니 도시가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 또는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되더라. 이걸 그냥 설명한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뭐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5개의 지대로 나눠지는 거죠. 5개. 그 5개의 지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중, 점, 노, 중, 교가 아니라 노중, 통이죠. 교해주고 말고 통근자 지대로 우리 시험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중점, 노, 중, 통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3번, 4번, 5번을 보면 전부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시장론의 주거 분리라는 현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거 분리.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분리된다. 그리고 동심원 이론의 특징은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분리되지만 경계를 사이에 두고 분리가 돼요. 요 동심원. 요게 경계니까 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주거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나드는 주택 순환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택 순환 현상에는 항상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침입, 계승, 천이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시장론에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아우, 강의 노트로 하니까 좋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게 주택 여가 과정인데, 자, 요런 한번 볼까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새로운 요소가 침입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침입했다. 그리고 이 침입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하향 여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계승된다 이런 거예요. 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보고 이 침입이 받아들여지면 계속해서 이제 침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천이, 변천의 천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고 잊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 놈이에요. 항상 버제스는 침입, 경쟁, 천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버제스는 생태학적 분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생태학이라는 건 죽어있는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취급하는 분석이에요. 즉, 도시는 죽어있는 애예요? 살아있는 애예요? 도시는 죽어있는 애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도시가 성장한대. 성장은 생물체에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성장한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지금 생태학적 분석이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럼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갑자기 말이야 듣도 보도 못한 외래 식물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그 침입된 것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싹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게 지금 농촌에서 문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칡이 아주 그냥 그거 제가 이거 정확한 정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그냥 그냥 쓱 지나가면서 와서 자, 미국에도 칡이 있답니다. 근데 그 칡이 우리나라에서 왔는지 토종 미국 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칡이 그냥 지역에 한번 침입을 하면 모든 작가지 식물들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즉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침입됐다, 계승한다, 지역이 바뀐다, 서로 경쟁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그랬어요. 생태학적 분석, 그다음에 침입 경쟁, 천위 또는 뭐 계승. 저는 두 가지만 적어놨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범죄, 빈곤, 질병 등은 중심에 접근할수록 높아집니다. 자, 얘는 뭘 뜻하느냐? 우리 요 통근자 지대. 5번의 통근자 지대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에요. 즉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소득층이에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중심 업무지구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공해, 주거 환경으로 좋지도 못하고 범죄, 빈곤, 질병 등이 중심에 접근할수록 높아지니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17회, 18회, 한 10년 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한번 암기 코드, 지금은 암기 코드가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설명을 추가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은 시카고시처럼 일반 도시는 평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심원으로 성장할 수 없고 도로를 따라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요걸 부채꼴 모형이라 하고 시험에 쐐기형이라고도 나왔다. 쐐기형이 우리 문 저기 닫히지 말라고 고이는 요런 쐐기.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란 뜻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선형 이론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항상 이 당시는 공업이니까 경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 여기도 주거지역이 소득계층에 따라 분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호이트는 뭘 강조했냐 그러면 소득이 주거지의 형성을 결정한다고 봐요. 특히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큰 고소득층의 이 소득이 바로 요 도시의 구조를 결정짓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소득이 주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핵심 이론은 현대도시죠. 현대도시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의 성장의 핵이 아니라 한 여러 개 기능별 중심, 핵이 하나의 성장의 중심이니까 기능별 여러 가지 핵을 중심으로 뭔가 다핵으로 파악됩니다. 여기는 시험에 낼 게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밖에. 항상 동종 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요. 이종 활동은 서로 분산하려고 하고요. 특정 위치의 요구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강이나 호수 근처에 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은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지대지불 능력이 낮다면 결국 외곽에 하나의 핵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 공업입지예요. 공업입지는 공장을 어디다 입지해야만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게 공업입지 이론이에요. 그러면 공업입지 이론은 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자, 시험의 첫 번째 이런 문장이 나와요. 공업입지는 생산자, 즉 기업을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아니, 당연히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입지를 찾겠죠. 영구나 띠리리 맹구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입지를 분석해 봤더니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최적의 입지라고 하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버는 항상 세 가지를 공장의 입지 요인으로 설명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다시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그리고 그 중에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옵니다. 얘 역시 튜닝과 마찬가지로 수송비를 강조했죠.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이런 건 자 5월, 2월달에 할 겁니다.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상업입지. 상업입지는 최적의 상업입지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입지의 시작은 요 크리스탈러가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상업입지는. 그래서 크리스탈러에서 용어를 묻는 거죠. 첫 번째, 중심지. 중심지는 튜네는 자신의 고립국 한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심지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지라는 이 위치, 지역은 과거에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매장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매장이 중심지 역할. 그리고 매장이나 이 중심지 주변에 항상 고객들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나 보안지역은 현대시대의 상권을 의미해요. 상권.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자, 문제. 크리스탈러는 딱 하나를 뭔가 주장하고 싶었는데 바로 요 놈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즉 고객이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한계 거리예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최소 요구치 안에서만 내가 재화를 배달시키면, 자, 피자집 예를 생각하세요. 최소 요구치 안에서만 내가 피자를 배달시키면 얻는 건 없다 그랬어요. 즉 비용만 딱 빠지는 손익분기점, 또이또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를 벗어나서 더 많이 뭔가 재화를 이렇게 배달시켜야만 이 피자집은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요 그림인 거죠. 그래서 항상 최소 요구치보다 더 멀리, 최소 요구치보다 더 멀리 재화를 도달 또는 배달시켜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또 하나 물어볼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조금 삐졌습니다만.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여기까지면 요 사이에 있는 고객에 의해서 이제 뭘 얻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는 거예요. 초과이윤.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를 벗어나서 재화를 더 배달시키면, 피자를 배달시키면 당연히 이윤이 남잖아요. 그럼 그 이윤은 무슨 이윤이라고 해야 돼? 초과이윤이라고 해야 된다고. 항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유는 초과이윤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최소 요구치 범위 안에서 피자를 배달하면 딱 손익분기, 또이또이 지점이라고 했죠. 즉 이윤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이득만 얻는다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 안에서는 정상적인 이윤만 얻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초과 이윤과 정상 이윤이 자꾸 헷갈리면 제가 짤강으로 제가 하나 해놨단 말이에요. 요거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은 시험에 주로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제가 암기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는데 항상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매장이 있고 요 가운데 누가 있고 고객이 있고, 그런데 이 두 매장이 고객을 몇 대 몇으로 끌어갑니까?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끌어갈지는 두 매장이 고객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그 힘에 의해서 분배되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레일리가 정의한 고객 유인력을 암기해야 되고 허프의 고객 유인력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이게 고객 유인력이에요. 이 고객 유인력은 중심지 크기에 비례하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인력은 세지니까. 그리고 중심지까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아주. 자, 허프의 유인력도 기본적으로 크기를 거리로 나눈 건데 얘는 다만 거리에 K승이라는 마찰 계수를 쓰고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유인력을 계산 문제는 항상 유인력을 산정하고 유인력의 비율까지 산정하죠. 유인력 비율. 근데 레일리는 요 유인력 비율을 그냥 유인력 비율이라고 했지만 레일리는 유인력 비율을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유인력 비율을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프의 모형을 확률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은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요. 자, 유인력을 측정했던 얘가 80이고 자, B매장의 유인력을 산정했더니 20이에요. 20. 그러면 전체 유인력이 100이네? 100이니까 요쪽에 있는 A매장이라 하죠. 요 A매장의 유인력 비율은 80%예요. 80%. 요 80%를 낼 일은 유인력 비율이라 하고 요 80%를 허프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한다고. 즉 고객이 100번을 물건을 사러 가면 요쪽으로 80번, 요쪽으로 20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매장을 갈 확률은 100번 중에 80번. 그래서 이걸 확률 모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100번 중에 80번이라는 이 확률 말고 결국 이 유인력 비율은 고객의 80%를 점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왼쪽의 매장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장 점유율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까지. 자, 이번에 좀 길었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내용을 넣어봤더니. 자, 또 찾아올 테니까 부지런히 좀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